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게 된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입니다. 오늘 특강은 인문 전공자로 살아남기, 그 중에서도 재테크라는 키워드로 역사를 읽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문 전공자로서 그리고 그 전공을 살려서 무언가 직장을 가지거나 돈을 번다는 게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미지로 이렇게 나온 것도 제가 AI한테 부탁해서 그래서 그린 그림인데, 보다시피 수많은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좀 우울한 모습이 된 사람을 한번 형상화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좌절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하나 부탁한 것은 이 바깥에서 햇빛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건 인문학이 정말로 취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세상엔 또 하나의 길이 있고 빛이 있고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 특강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강연자인 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필명을 이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많은 역사책을 냈습니다. 우리는 투기 민족입니다. 조선기담,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책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의 해설을 썼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서도 자문을 한 적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역사 커뮤니케이터라고 하지만 글도 쓰고 책도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강연도 하고 하여 역사라는 전공을 굉장히 잘 살리고 있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이제 전공한다고 했을 때 저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긴 했습니다. 먼저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였거든요. 근데 이과였다가 갑자기 역사학을 전공하겠다라고 하면서 문과로 바꿨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께서 난리가 나셨죠. 그러지만 고집을 피워서 그래서 역사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가겠다고 했죠. 이번엔 선배님들이 말렸습니다. 너 사학과에 전공하면은 밥을 굶는다. 하지만 여전히 고집을 피워서 역사학으로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학위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은 그때 좀 더 부모님과 선배님들이 열심히 말려주셨으면 내가 여기까지는 안 왔을 텐데 라는 후회가 좀 들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전공을 하게 된다면 또 사학을 전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이렇게 역사를 잘 살려서 취직을 하고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만, 저는 되게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 저같이 하십시오 라는 말은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리고 이 특강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좋은 분들의 도움과 그리고 엄청난 행운이 따라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도 조금은 노력은 했지만 그 노력이 저의 지금 여기를 만드는데 크게 노력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조언은 못 해주겠고 작은 팁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팁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인문 전공을 살려서 밥벌이를 조금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인문학과는 보통 취업 안 되는 학과로 아주 이름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조어가 문송합니다 라고 하죠. 문과 더하기 죄송합니다. 취업이 되지 않는 문과생들의 처지를 빗댄 말이라고 하고, 이 말을 이용한 웹소설도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좀 재미나게 읽었는데, 이게 그냥 농담이면 좋겠지만 실제로 인문학 출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실제로 인문학 출신 사람들이 취직이 좀 힘든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도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을 통해서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취업률을 이제 살펴보면은 인문계열은 58%, 교육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인 전부 60%를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이 물론 제일 낮기는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낮은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문송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대학에서 열심히 배웠던 내용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 나와서 쓸모가 별로 없다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자, 인문학과는 여러 학과가 있죠? 지금 저는 사학과지만 철학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문학과도 있고, 그런데 그 학점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게 정말 회사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취업률이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문송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실제로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그 취업이 요원한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인문학은 뭐죠? 인문학은 바로 인간과 인간의 문학에, 죄송합니다. 인문학이란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학문입니다. 인문과학이란 것은 좀 더 그것이 자세해져서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 그리고 인간만이 지닌 자기 표현 능력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제일 표지에서 AI가 그려낸 이미지를 보셨죠? 그걸 보면 AI가 저렇게 훌륭하게 그려내는데 인간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분명 드실 겁니다. 저 자신도 많이 놀랐고요. 챗GPT라든가. 하지만 AI가 무엇을 만든다 하더라도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AI가 만들어낸 것도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후마니타스, 결국 인간다움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알기 위해서, 인간을 공부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만들었고 또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고 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인문학은 존재의 의미가 분명한 학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재미난 이야기로 넘어가죠. 자, 가장 훌륭한 인문학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산정약용, 다들 알고 계시죠? 조선을 대표하는 실학자로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고 국사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심지어 온갖 거리와 건물들의 이름에도 붙어 있습니다. 서점에도 가면 다산정약용을 위해서 아예 한 서고 한 칸이 꽉 차 있을 정도로 다산정약용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대표적인 거로 목민심서, 배다리 거중기, 목민심서를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름은 한번 들어봤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18년 동안 귀향생활을 하면서도 500권의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500권이라는 게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얇은 책이긴 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저서인 건 맞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약용의 학문 체계를 연구하는 다산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수많은 인문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면서 생업을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인문학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을 준 분이고 본인 스스로도 인문학자였지요. 그런데 정작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있냐? 서울을 벗어나면 안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다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이 어째서 서울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했냐면, 이거는 다산정약용은 아까 말한 대로 18년 동안 그 강진에서 귀향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가장이 없으니까 집안 살림은 어려워지고, 그리고 워낙 다산정약용에는 자식이 9명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서 오로지 3명만 남았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그 딸은 이제 결혼해서 나가고 아들 둘만 남아 있었는데 다산정약용은 그래도 우리 집이 망했지만
왜냐하면 다산정약용의 가게가 바로 그 신유박해라고 천주교 박해 때문에 아주 크게 망했습니다. 둘째 형인 정약종은 흑산도로 귀양 가서 잘 알려진 대로 자선 어부를 썼고, 셋째 형인 정약종은 그 천주교의 복자고, 그 사람의 부인과 자식들은 전부 천주교의 성인이 될 정도로 아주 그 가톨릭에서 알아주는 성인 가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유박해 때 전부 몰살당했죠. 그리고 정약용은 정약용이고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지만 역사적으로 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산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편지를 보고 무슨 얘기를 썼느냐.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너희가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부모님에게 듣는 잔소리와 똑같은 잔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냐 라고 심하게 꾸짖는 편지도 썼고요. 그리고 그 중에 보낸 편지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울 가까이 살면서 문화의 안목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금 내가 죄인이 되어 너희들에게 아직 시골에 숨어 살게 하였다만 앞으로의 계획인즉 오직 서울의 심리 안에서만 살게 하겠다. 이게 다산 신문집에 나와 있는 그 편지, 또는 이게 가계라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집안의 가르침. 서울의 심리 안에서만 살게 하겠다. 그리고 서울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산정약용의 이 말은 지금 현재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산정약용 선생께서 그 모습을 보신다면 좀 뒷목을 잡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산정약용이 이 얘기를 한 것은 부동산 때문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의 안목을 알기 위해서. 당시 조선시대는 인터넷도 없었고, 그리고 전화도 없었고, 소식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서 조금만 시골에 가면은 완전히 그 원시 시대가 된 것 같은 그런 퇴락한 곳이 됐기 때문에 벼슬을 가지고 있으면은 서울에서 셋집을 살면서 문화를 배우고, 만약에 벼슬을 잃으면 좀 서울 변두리에서 살다가 돈이 좀 늘어나면 도심안으로 진출해라. 그것이 바로 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조선시대에도 한양 자가는 가지기 몹시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다산정약용은 아주 대표적인 인문학자였습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그런 그 사람조차도 아들들에게 서울에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다산정약용이 원했던 한양의 집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1394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수도를 한양으로 정한 이래 그 다음에 한양은 나라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양의 인구는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조시대 때는 약 인구 20만 명이 도달했다고 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한양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처음에 수도는 한양은 이렇게 사대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그리고 북대문의 존재처럼 이 가운데 테두리에 있는 무척 좁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양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도시가 점점 확장되게 됩니다. 이걸 성저 심리라고 하는데요. 한양의 그 성에서부터 심리 너머 일대, 지금으로 본다면은 뭐 신도시, 위성도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더 늘어날수록 이제 더 한양이 커지게 되면서 마침내 지금의 서울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성저 심리든 무엇이든 한양 자체가 굉장히 과밀화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고위 관료조차도 한양 내의 집을 사기가 무척 어려워서 셋집을 살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얼마 전에 나왔던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미리 과거를 알고 돌아가서 땅값이 오를 만한 데를 사놓아서 땅값이 오를 만한 것을 사둬서 그래서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아마 생각하신 분 있을 거예요. 아, 맨날 사냥이 옛날에 이 정도였으면 이때 과거로 돌아가서 강남 땅을 사두면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지금이 얘기하는 강남이 이 정도 일대죠. 이 일대는 이 당시에는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광주부였습니다. 그 서울도 아니었고 경기도였어요. 그리고 광주부였고요. 아, 그럼 여기 가서 땅을 사면 되겠네? 조선시대 때 땅 사는 것은 그냥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밭이나 집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이 당시 이 부분은 굉장히 넓은 모래톱과 논밭이나 그것도 아닌 들판이었습니다. 만약에 조선시대로 타임트립 하시면 이 지역에 가셔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땅 문서를 만드시되 조심할 게 있어요. 요 일대에 지나가면은 여기에 바로 산이 있죠. 용산. 거기 호랑이 나오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지 않도록 그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리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관직을 가진 사람조차도 그 한양 안에서 자기 집을 가지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비쌌으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반들은 돈을 되게 천하게 여기고 좋아하지 않고 그랬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집을 살려면 돈이 필요했고, 따라서 돈을 벌어야만 했죠. 조선의 신분제도는 보통 사, 농, 공, 상 네 가지로 해서 양반과 농민과 기술자, 그리고 상인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반이 가장 높은 신분이고, 그래서 돈 걱정이 없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반도 돈을 벌기 위해서 무지하게 열심히 노력해야 했죠. 아까 정약용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약용은 만약에 관직을 가지고 있으면 서울 내에 셋집을 살고, 돈이 없으면 그 도시 외곽에서 야채를 심어서 농사를 지어라 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양반조차도 만약에 벌이가 없으면 하는 일이 바로 농사였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정약용은 귀양을 가게 돼서 사실 집에 벌이가 끊긴 처지였거든요. 그래서 정약용의 부인과 아들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언제 한번 아들이 그 귀양지까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는데요. 그 어렸을 때 헤어져서 한 거의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 서로 만났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반가워하긴커녕 서로 낯설어서 서먹해하는 그런 가슴 아픈 대목도 있는데요.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오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여기 나왔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년에야 마늘을 심었더니 마늘 크기가 배만큼씩 해서 산골 저자에 마늘을 팔아 그곳으로 오는 노자를 했다네. 처절하고 처절하여 그만두고 다른 말을 꺼내기로 했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정약용의 자식들이 그 밤이나 오치나 배추, 겨자 농사를 짓고 있다가 어느 해인가 갑자기 마늘이 농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아서 이걸로 어느 정도 돈이 충분히 돼서 왔다는 것인데, 자, 과연 이 가족이 누굽니까? 바로 조선을 대표하는 천재 인문학자 정약용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이 각 집이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양반이면서도 직접 마늘을 농사를 지어야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약용은 얘기하는 거예요. 처절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된다면 양반이라고 해도 농사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돈을 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이야 여러 가지 재테크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때는 조선시대예요. 이제 뭐 어디 투자를 한다, 무슨 뭐 저축을 한다, 뭐 증권한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재테크의 기본은 바로 농사였습니다. 이제 농업은 천하의 으뜸이 된다. 농자 천하지대본, 이거
저쪽 농악할 때 깃발로 들고 다닌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 이거는 그 중국 고전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해요. 조선시대는 농업의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근본 역시 농업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직접 농사를 지었는가? 아까 얘기한 정혜공 같이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가난한 양반들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충분히 자본이 있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 양반이라면 본인이 직접 짓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노비들을 시켜서 짓고 양반 스스로는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구만의 시는 굉장히 유명하죠.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례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자, 이 남구만의 양반이에요. 잘 알려진 대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 소치는 아이는 10종 8구 노비 아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비 아이를 데리고 가서 밭을 가려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즉 양반은 관리, 그리고 이 노비들은 실제로 몸쓰는 일을 통해서 양반들은 주로 노비들을 동원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농사일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옛날처럼 기계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약도 없는 시기라면 더더군다나요. 그렇지만 그냥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잘 지도록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었죠. 대부분의 양반은 지주였고 노비들을 거느렸지만 그래서 아까 봤던 그림처럼 그 양반이 담배 피면서 놀고만 있었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까 그런 그림으로 양반이 되면 조선시대 때 그 타임트립을 해서 돌아가서 양반이 되면 편안히 살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커다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농업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절기를 맞춰야 돼요. 때 맞춰서 씨 뿌리고 풀 뽑고 거둬야지만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비를 조직하고 시기를 맞춰 파종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추수를 하는 건 모두 양반이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 하면, 어느 정도로 중요했냐 하면 퇴계 이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있습니다. 퇴계 이황하면 유명하죠. 우리나라의 그 1,000원짜리 지폐에도 얼굴이 나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분은 그 퇴계 이황 그리고 율곡이라고 해서 조선을 대표하는 두 성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성리학이라고 하면 우리의 보통 편견으로는 정말 이인이 기인이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이 퇴계 이황도 분명히 이 땅에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현실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사람도 지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비들을 거느리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됐고, 또한 그 일을 아들에게도 시켰습니다. 자, 이거는 퇴계 이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가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내가 서울에 온 뒤에 밭이 황폐해질까 두려울 따름이다. 이 편지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무슨 이야기하면 아들이 잠시 서울에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냥 퇴계 이황이 오지 말라. 그 이야기 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네가 서울에 오면은 밭을 관리할 사람들이 없다. 물론 노비들은 있죠. 하지만 노비들을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노비들이 게으름 피울 것이고, 그러면은 밭이 황폐해져서 소출이 떨어지게 될 테니 오지 마라 라는 이야기 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노비들이 일을 하긴 했지만 노비들도 사람이다 보니 약간 농땡이 피우거나 주인 것을 훔쳐가거나 안 하거나 도망가거나
온갖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반들은 열심히 노비들을 관리한 일을 해야 됐습니다. 여기 나온 병자일기는 조애중이라고 해서 그 병자호란 때 당시 정승의 아내였던 사람이 쓴 일기입니다. 부인인데요. 이 사람은 남편은 이제 왕을 모시고 농성하고 있는 와중에 그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피난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일기로 적었어요. 근데 그렇게 일기를 적으면서도 그렇게 피난을 다니면서도 노비들을 시켜서 저기 저 밭에 가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리고 저쪽에 가서 수확을 거두게 하고 그렇게 피난 와중에도 농사일을 관리하고 그래서 그 양식을 거두었던 일을 했습니다. 즉 양반들은 비록 돈에 관심이 없을 거라는 편견과는 다르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집안 살림을 운영하고 또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아까 말했듯이 농사일을 열심히 짓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굶진 않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늘 그런 것만 아닙니다. 지금 농사 아시겠지만 갑자기 흉년이 들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갑자기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것도 있고 이제는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릿고개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의 농업 생산량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을에 거둔 곡식이 봄만 되면 거의 다 떨어지기 때문에 봄이 되면 굶습니다. 그래서 보리 이삭이 익을 때까지 굉장히 힘들게 굶주리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도 열심히 가게 운영을 해야 됐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인 퇴계이항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가산을 경영하는 일은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있죠. 이 편지 뒷부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록 너희 아버지, 즉 나는 이런 일을 잘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 것 치고는 퇴계이항은 굉장히 자산 관리를 잘 해서 자기 원래 재산을 2배 이상 늘린 아주 훌륭한 재산가였습니다. 네, 그와는 별개로 다른 양반 집안들 역시 그 농업만으로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여기 기계 유씨 부인이 남긴 경서일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일기는 일기지만 동시에 갈산 김씨 집안의 가계부이기도 합니다. 이 기계 유씨 부인이 이 갈산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거든요. 그래서 경수일기라고 해서 한글로 쓰인 일기인데 이 일기를 보면 그냥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리고 무엇을 해서 또 얼마 받아냈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과연 양반의 부인들이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냐? 먼저 고리대금업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니까 조금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 돈을 집안의 다른 노비들이나 이웃들한테 빌려주고 그만큼 이자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으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옆집에서 빌리는 수밖에 없었고 빌릴 때 이자를 조금 받아 챙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옷을 지어서 그 옷을 판매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그 옷을 보통 그 천부터 짜서 그리고 그거를 다 마름질을 해서 바느질을 해서 만드는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대로 설빔, 설날에 처음으로 새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귀한 게 옷이었습니다만 또한 그 옷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굉장히 큰 돈이 됐습니다. 이 경수일기에 따르면 그 치마보다 저고리가 더 비쌌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손이 더 많이 가기 때문이죠. 또 하나 경주 최씨 종택에 이씨 부인이 남긴
작게 분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작게 분전기란 그 양반 이제 그 좀 이쪽은 종택이라고 했잖아요. 종택은 종갓집이고 그래서 가진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땅을 그냥 두면 안 되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시키냐? 집안의 노비나 그리고 서자같이 후손들을 시켜서 짓게 하는데 그냥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땅은 누구에게, 여기 이 땅은 누구에게 그걸 하나하나 적어서 그걸 하나하나 정해두고 그거를 목록을 해두는 거예요. 이 땅은 누구, 이 땅은 누구 그렇게 적어놨다가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각각 사람들에게 너의 가진 땅만큼 소출을 내놔라 그렇게 거두는 거죠. 이것도 결국 관리입니다. 그 외에 염색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양반 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 양반 가게의 40%의 수익이 바로 염색업을 통해서 벌었다 할 정도로 그 양반들이라고 해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힘들게 돈 번 얘기를 했으니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해야죠. 자, 퇴계이황. 아까 말한 대로 조선을 대표하는 그 유학자 중에 한 사람. 그 이기론까지 만들어낸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이제 도산서원이라고 해서 그 집회 이 얘기는 빼는 게 좋겠습니다. 그 유명한 유학자지요. 근데 이 사람이 재테크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의외로 여길 거예요. 재테크? 퇴계이황이 되게 황당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입니다. 퇴계이황의 같은 경우에는 그 맨 처음에 이 사람은 그 집안이 자식이 모두 한 8명인 가운데 거의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조선시대 때의 그 유산을 어떻게 나누었냐라고 하면은 조선 초중기만 하더라도 자식들에게 거의 똑같이 나누어졌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듭니다. 퇴계이황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식이 8명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가질 수 있는 재산이 무척 적었죠. 그래서 퇴계이황의 그 제자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그 어렸을 때는 굉장히 도저히 너무나도 비참한 정도로 가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큰 부자가 됐죠. 어떻게 부자가 됐나? 먼저 결혼이 있었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이제 그 출세를 하고 좀 싹수가 좋은 사람한테 부잣집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퇴계이황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이래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결혼을 했을 때 처음은 김해허 씨랑 결혼했는데 그 이 부인이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고 일찍 죽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부자 집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오면서 지참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하는데 이번에 안동권 씨와 결혼했습니다. 이 안동권 씨는 민담으로도 유명한데 그 약간 그 정신 지체가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철없는 짓을 많이 했지만 퇴계이황이 사랑으로 보듬었다고 하는데요. 이 집도 부자였기 때문에 퇴계이황에게 많은 재산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래서 퇴계이황이 그렇게 두 번을 결혼을 통해서 가진 재산이 약 1500마지기 정도로 여겨지는데요. 이게 그 마지기라는 것은 말이라고 해서 쌀 한 마리 나온 건데 이게 1500개 정도 나온 거니까 굉장히 큰 땅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퇴계이황은 이렇게 해서 결혼을 통해서 갑자기 재산이 확 늘어나서 그렇게 해서 그 함부로 살았냐?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었고요. 굉장히 성실하게 농장을 관리하고 땅도 조심스럽게 사들였습니다. 자, 이거 여기에 나온 네모칸에 나온 건 전부 퇴계이황이 자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지금 목화씨를 뿌려 하는 게 마땅한데 다만 잡초 뽑는 게 어려우니 어찌할 것인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선시대 때의 농사는 굉장히 힘들고 전근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기 전에 소를 끌고 밭을 다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씨앗도 손으로 뿌려야 되고, 그리고 제일 농사일에서 힘든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잡초 제거입니다. 참 내가 심은 씨앗은 잘 안 나는데 잡초는 정말 무성하게 자라요. 그래서 잡초가 자라나서 원래 심은 농작물을 전부 뒤덮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초를 뽑는 일을 해야 하고, 그게 농촌 일에서 가장 품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무농약이라느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농약을 뿌리니까 자연이 망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독 물질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농사일에서의 태반이 잡초 뽑는 일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제초제를 뿌리는 게 좋지 않은 일이지만 이해는 가요. 너무 힘들거든. 떼약볕에서 잡초 뽑는 게 힘드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퇴계 이황도 노비들을 계속 조직해서 이 목화밭에서 계속 잡초를 뽑게 하는 일을 시키고, 또 목화는 중요한 게, 이 목화가 지금 솜이잖아요. 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벼를 심는 것보다 훨씬 비싼 농작물이었기 때문에 목화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용하지 않은 다른 편지에서는 그 노비를 보내서 목화밭에 이제 파수꾼을 세워라. 누가 안 훔쳐가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퇴계 이황이 어느 정도 양반이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밭을 더 사들여서 땅을 늘릴 수 있어요. 하지만 퇴계 이황은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올해는 모두가 굶주림에 허덕일 우려가 있으니 어찌 후일을 생각하여 가볍게 곡식을 내어 땅을 매입할 겨를이 있겠느냐. 이 편지에도 약간 내막이 있는데, 퇴계 이황이 주로 했던 그 전략이랄까? 그런 게 뭐였냐면, 당시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이렇게 커다란 농장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내 땅이 있는 정도이지 이렇게 커다란 농장이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퇴계 이황이 했던 전략은 여기 있는 땅을 팔고 이 근처에 땅을 사서 점점 자기의 농장을 만들어가서 넓히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근처에 퇴계 이황이 무척 가지고 싶었던 땅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퇴계 이황의 노비였어요. 노비가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뺏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조선시대를 우습게 보신 겁니다. 노비에게도 사유재산이 있었고, 그 양반은 물론 조금은 뺏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노비의 땅을 뺏을 수는 없었습니다. 퇴계 이황이 이 땅을 몹시 사고 싶어 했는데, 바로 올해는 좀 농사일이 잘 안 돌아갔던 거예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괜히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밥을 굶느니 나중을 생각하자. 그리고 다만 여기 이 땅을 가지고 있는 노비에게 단단히 일러더라. 그 땅 남한테 팔지 말라고. 그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다 보니 퇴계 이황의 재테크는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퇴계가 죽은 뒤 퇴계의 자식들이 모여서 재산을 나눈 분재기가 있습니다. 이 분재기를 보면 분명히 퇴계가 처음 결혼해서 가졌던 땅이 한 1,500마지기였는데 정작 이제 나누려고 보니까 이게 한 3,000마지기로 늘어 있습니다. 퇴계 이황이 그냥 농사만 지은 것만 아니고 이 당시 커다란 사업을 벌였죠. 도산서원이라고. 예전에는 이제 지폐 뒤에도 나와 있긴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이 도산서원에서는 유교의 본거지로서 퇴계 이황을 위한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재테크에 성공도 했고 사업까지도 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퇴계 이황은 정말 훌륭하게 그 재산을 불린 사람이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저 형이사학적인 것만 떠들어대는 유학자와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퇴계 이황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반들이 바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아까처럼 이게 농사를 열심히 지은 양반은 그래도 정말 말 그대로 양반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그 나쁜 짓도 하고 금지된 일도 하고 편법도 쓰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 사회의 순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재테크가 과열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졌거든요. 근년에 논농사가 특히 한재를 잇는 것은 이양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조실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순조하면 누구냐? 바로 정조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굉장히 후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이양이란 바로 모내기입니다. 이제 농사를 잘 안 지으신 분들도 모내기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벽실을 그냥 밭에 뿌리는 게 아니라 싹을 내서 그 뭐 하나하나를 땅에 심는 거. 그것이 바로 모내기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느냐. 왜냐면 조선시대는 원래는 쌀은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잘 자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조선시대는 그냥 땅에서 씨를 뿌려서 벼를 키웠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농사할 때 제일 힘든 거 바로 잡초입니다. 잡초가 굉장히 많이 자라기 때문에 벼를 밭에다 뿌리면 그 잡초 뽑는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손이 가고 노동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내기를 하게 되면은 밭에다가 이렇게 물을 축 채우게 되죠. 물을 채우고 여기다가 모를 심게 되면 그 물속에서 자랄 수 있는 벼만 자라게 되고 그리고 잡초는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냐? 잡초 뽑는 일이 줄어들게 돼서 일손이 굉장히 덜게 됩니다. 즉 편하죠. 무엇보다도 이 모내기를 하게 되면은 이양법을 하게 되면은 벼의 소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일손도 줄어들고 벼의 소출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웬만하면 모내기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이 모내기에는 바로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한재란 바로 가뭄입니다. 자, 모내기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밭에다 물을 꽉 채워놔야 되죠.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전라남도에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들어서 고생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모내기 할 때 꼭 필요한 것은 풍부한 물입니다. 밭을 꽉 채울 수 있을 정도의 물. 이것이 없으면은 모내기를 해서 심는다 하더라도 모가 자라지 않고 다 말라버리고 그렇게 되면 한 해 농사는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농사꾼에게의 도박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모내기철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꽉 차게 돼서 모내기를 하게 되면 그의 한 해의 농사에 풍년이 들게 되고 그 쌀을 많이 거둘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가뭄이 돼서 그의 밭이 말라버린다면 다 굶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모내기를 조선이라는 국가는 금지했습니다. 위험인도가 크니까요. 차라리 적게 거두더라도 음식이 있는 게 낫지. 그렇게 모내기에 올인했다가 다 망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전부 굶어 죽게 되니까. 하지만 농민들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사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게 되면 도전해보게 되는 거, 모험하게 되는 거, 그거는 조선시대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모내기 하면 돈이 더 벌린다. 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안 망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금지된 모내기를 했고, 실제로 국가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보내서 이제 그 논에 물 빼고 이렇게 회방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국사 교과서를 봤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조선 후기에 굉장히 많이 모내기가 성행했다는 거. 모내기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돈을 벌기 위해서 짓는 농사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담배 농사.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골초였다는 것은 그 구한 말에 조선을 찾아왔던 선교사들이 했던 말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조선 사람들이 죄다 곰방대를 물고 담배 뻑뻑뻑뻑 피고 다니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아이도 전부 곰방대를 물고 담배를 피고 다니더라. 그래서 이제 다 된 밥에 재 빠뜨린다라는 말도 실제로 여자들이 밥을 지으면서 담배를 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 정조 때의 학자였던 이덕무가 쓴 글에도 나와 있어요. 여자들이 그 담배 피우면서 음식 좀 만들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자면 그만큼 담배가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담배값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심어서 팔면 이게 돈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정주실록입니다. 기름진 땅은 모두 다 담배를 심는 밭이 되어서 농사가 형편없게 되었다. 자, 이제 담배를 심으면 돈이 되니까 곡식을 심어야 될 땅에조차도 전부 담배를 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게 돼서 국가에서 나서서 담배 농사를 억제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정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굉장한 골초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골초였냐면은 신하들이 담배를 금지합시다 라고 하자 그 담배를 참으면 참는 게 더 힘드니까 그렇게 갑자기 금지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라고 할 정도고 본인조차도 담배를 무척 좋아했던 사람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왕으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담배를 재배하는 것을 억제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담배가 얼마나 돈이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 나온 이 그림 나오신 분이 매천황년이라고 해서 그 구한말의 유명한 지식인으로 매천야록이라는 글을 쓰셨고 이분은 경술국치, 우리나라의 국권이 피탈당하는 일을 겪고 그 나라를 위해서 자결까지 하신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가 그 담배 농사를 짓고 그 가난에서 좀 벗어나서 지은 시가 남아 있어요. 한번 보시죠. 나 또한 10년 동안 소작인이 되어서 추수하여 조세, 소작료를 제하고 나면 텅 빈 곳간 그대로라 풍년이 풍년 아니었지. 해마다 담배값이 오르기만 한다면 어찌 300전의 많은 곡식을 부러워하랴. 이 시가 굉장히 길어서 제가 약간 축약했습니다만 간단히 말하자면 이 또 양반이었지만 가난해서 남의 밭을 빌려다가 농사를 지으면서 소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10년 동안 지어도 그 세금도 내고 수작료를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서 굉장히 가난했는데 한번 이제 담배 농사를 지어보게 되니까 갑자기 돈이 많이 벌리게 돼서 이 시의 표현을 따르자면 집에 개가 나를 보고 꼬리를 흔들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난했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개한테도 계속 굶주렸는데 담배 농사를 한번 짓고 나니까 이제 돈도 남고 먹을 것도 많아서 개한테도 먹을 거 많이 줘서 개가 이제 이 황년 선생을 볼 때마다 반겨하는 거예요. 담배 농사 하나로. 과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과연 담배 농사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당연히 짓게 됩니다. 아까 말한 모내기나 담배 농사 모두 국가가 싫어하고 국가가 억제했지만 사람들이 좀 더 벌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돼서 그런데 이게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었고 이제부터 진짜 매운맛의 재테크가 시작됩니다. 그래도 이양법이나 그리고 담배까지만 해도 농사 어떻게 보면 농업국가인 조선에서 농업국가인 조선의 근본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돈벌이가 나타나게 되죠. 바로 금.
아, 조선시대에 금이 있었나요? 금도 있고 은도 있었습니다. 사실 은광과 금광은 굉장히 양상이 다릅니다만 여기는 특강이니까 그냥 간단히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각광을 받은 건 은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때, 한 연산군 때 연은 분류법을 통해서 은광이 개발되게 됩니다. 연은 분류법이란 보통의 은은 바로 납과 결합된 상태에서 채굴이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분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순수한 은을 얻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채산성이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연산군 때 조선에서 이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납과 은을 분리하는 방법을 만들어냈고 이후에 순수한 은을 거둘 수 있게 되면서 은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남미의 포토맥 같은 데에서 은이 세계적으로 채굴되고 아마 세계사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대항해 시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아메리카를 개발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침범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 그 지역에 풍부했던 은을 마구 파내게 돼서 그 당시까지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없었지만 은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은이 국제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이와미 은광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은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은을 화폐로 쓰기 시작했고 따라서 은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을 캐내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 당시 조선으로서는 중국 명나라나 청나라에 세패라고 해서 뇌물을 바친 게 있었는데 이걸 또 은으로 바쳐야 됐어요. 특히 은을 많이 바쳐야 됐던 사람은 비운의 왕인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하면은 우리들이 보통 이제 중립 외교 그런 걸로 생각하겠지만 광해군의 처지는 되게 딱했던 게 이분은 아시겠지만 서자였고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었고 그리고 큰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위에 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적자인 영창대군도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입지가 되게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때 명나라에서는 명나라에서도 이제 다음 황제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조선한테 눈치를 줬어요. 너는 어떻게 서자인데도 그리고 둘째 아들인데도 왕이 되냐. 그럴 때마다 명나라의 사신이 내가 가서 잘 말해줄 테니까 은을 내놔라. 그래서 광해군 때 어마어마하게 은을 뜯겼습니다. 은을 뜯겼지만 또 좋게 말하면 은을 많이 캐낼수록 돈이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농민들이 농업을 버리고 광산으로 갑니다. 왜? 농사보다 금을 찾는 것이 이익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은이 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 광산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은 농업국가이고 그리고 농업의 가장 좋은 점은 농업은 한번 농사를 지으면 추수를 거둘 때까지 그 지역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산은 여기서 캐다가 안 되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또 안 캐면 저쪽으로 갑니다. 즉 이곳 저곳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작물은 딱 보면 이게 풍년인지 흉년인지 딱 감이 오지만 광산은 캐낸 거 숨겨놓고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숨기는 것도 가능해요. 즉 국가로서는 광업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나라의 사정 때문에 은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은광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대 중에 청성잡기를 보면 이 사람은 정조때의 사람입니다만 강계에는 은광이 많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산꼭대기까지 집을 짓고 살았다. 당시 농업을 포기하고 광산에 모여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대중은 이 청성잡기에서 이런 은을 찾아온 사람을 무례배라고 일컬으면서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어떻게든 광산에 숨어 들어가서 은을 훔쳐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은을 훔쳐내서 그걸 가지고 성실하게 쓰는 게 아니라 흥청망청 고기 먹고 술 먹고 도박해서 금방 탕진해서 또 거지가 되어서 은광을 찾아가게 되는, 그렇게 부정적인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어쩌면 사실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절망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돈벌이가 광산이었던 것도 있죠. 여기 정약용이 쓴 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도 장차 때에 만나면 벼슬 오르겠지만 그게 안 되면 금광 찾아 나서야지. 자,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유명한 인문학자인 정약용이 이런 이야기를 썼다는 게 조금 의외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에는 배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 정약용은 아직 학생이었고, 그래서 언젠가 과거에 급제할 꿈을 꾸면서 공부하고 있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집에서 키우고 있던 호박으로 죽을 끓여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박이 다 똑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졌죠. 아, 이제 어떡하나 라고 했었는데 그 집에 있던 종이 옆집에 있는 호박을 훔쳐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정약용의 부인인 홍씨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 집 종을 야단친 거예요. 어떻게 훔쳐올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해서 매섭게 혼을 내는데, 정약용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 호박 먹읍시다. 먹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직접 사과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 먹고 가서 사과를 하겠다. 그러면서 정약용이 그 이야기를 적으면서 한탄을 해요. 나한테 밭 두 떼기만 있어도 이런 일은 안 당하는데, 이런 일은 안 당할 텐데, 그렇게 한탄하면서 그래도 언젠가 내가 벼슬 오르지 않을까? 난 학생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게 안 되면 금광 찾아 나서야지. 알다시피 정약용은 과거에서 2등으로 급제해서 그 다음에 탄탄대로 그 벼슬을 굉장히 좋은 걸 하고 다니다가 정조의 죽음과 함께 몰락하게 됩니다만, 그래도 정약용은 과거에 급제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던 수많은 그 관리 후보생들, 그리고 아예 그런 걸 꿈도 꿀 수 없었던 가난한 양민들이나 노비들,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농사일만 붙들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일확천금을 누렸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말이지만 후자를 선택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아까 말한 은광에서 모여든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절망하여 돈을 벌고자 찾아든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이고 그리고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조선시대 때 투기가 과열됐습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의외로 들릴 거예요. 아, 조선 조용한 아침의 나라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투기가 있죠? 그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 그때 돈이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도 당연히 욕심이 있고 잘 살고 싶어 하고 욕심을 내고, 그리고 과도한 투자를 하다가 말아먹은 사람은 지금처럼 그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 조선시대 때 여러 학자들이 남긴 글을 인용한 것인데요. 자, 먼저 윤기의 이 사람 조선 후기 때 사람입니다. 돈이 있는 자는 다소를 가리지 않고 스스로 물주가 되며 빚을 놓은 사람은 그 감언이설에 넘어가 토지를 팔곤 한다. 자, 이게 무엇이냐? 물주란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였죠. 내가 물주가 될게. 누가 물주야? 바로 돈을 내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보통 투자를 할 때 자본금을 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어떤 것이냐면은 주로 이 당시에 벌인 투자는 아까 얘기한 광산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은광이 첫 번째가 되죠. 은광의 투자는 조선시대 때도 굉장히 단계별로 나눠 있습니다. 먼저 그 은광을 돌아다니는 광부들이 은이 있을 만한 곳을 구멍을 찾아내서 그곳의 주인, 곧 혈주가 됩니다. 혈주만으로는 팔 수가 없고, 그럼 이제 물주를 구합니다. 물주는 돈을 투자해서 그 광산을 만들 만한 자금을
지급해줘요. 돈을 투자하게 되면 그 일대의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광산을 열게 돼요. 이게 보통 개인 광산이기 때문에 거기 나온 이익은 바로 개인이 가져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게 성공해서 은이 잘 나오게 되면 잘 되겠지만 반대로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산 말고도 그 토지 간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그 보호를 만들고 그 땅에 물을 빼서 새로운 농지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 역시 큰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역시 물주가 필요했는데 이것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럴 때 투자한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과도한 투자를 해서 망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과도한 투자를 어찌 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면관 묘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면관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건 조선 영조 그리고 정조 때의 무인인데 이 사람의 이 묘지문은 조선시대 때 실패한 투자의 거의 전설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면관이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무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복식과 말을 호사스럽게 하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 이 때문에 가산이 거듭 줄어들었다. 약간 그 사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고 그리고 아주 거하게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걸 이 남공철이라는 그 당시의 문인이 이 사람의 묘지문, 즉 죽고 나서 쓴 글을 통해서인데요. 대부분의 묘지문은 죽은 사람을 되게 좋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남공철은 아주 대놓고 안면관을 나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조선시대 때 실패한 투자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안면관이라는 사람은 알다시피 이렇게 사치스러운 사람이었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두 번의 투자를 벌입니다. 첫 번째는 은광이었습니다. 은광에 자기 가산을 다 팔아서 서울 집도 팔고 말도 팔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만들어서 그 은광인데 가서 물주를 만나서 물주가 되어서 그래서 은광 투자를 3년간 했지만 은이 나오긴 나왔지만 그렇게 채산성이 있는 은이 아니라서 3년 만에 거지꼴이 돼서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났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를 만들어서 그 호수나 그런 데에 그 물을 빼서 새로운 토지를 만드는 투자를 합니다. 여러 양반들과 함께. 그렇지만 이것도 보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전부 이제 쑥대밭이 돼버리는 바람에 실패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실패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반이면서도 더 많은 돈을 원해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던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은 바로 이 인삼미수꾼입니다. 조선은 굉장히 인삼이 귀중한 것이었고 만약에 인삼을 몰래 국경 밖으로 가져나가다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사형에 처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삼밀수에 동참했습니다. 이 박지원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연암 박지원, 열알기의 작가죠.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그 당시 중국을 건너가 있는 와중에 우연히 어떤 음식점이 들어갔는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밥을 먹고 있는데 모두 상투를 틀었다고 돼 있어요. 조선 사람들이죠. 조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박지원을 보자마자 아주 황급히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있던 중국인 주인장이 박지원한테 굉장히 화를 냈다고요. 너 때문에 이제 그 매상이 날아갔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박지원을 보고 달아났을까? 바로 밀수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국제무역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중국과 일본으로 가는 외교관을 호송하는 사람들 외에는 국경을 넘어가는 게 실제로 금지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넘어갑니다. 왜? 돈이 되니까. 인삼 조금만 가지고 가서 팔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 설령 그것이 잡혀서 목숨이 달아난다 하더라도 그 이익을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컸다는 것이죠. 조선시대 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투기가 과열됐을까? 왜 돈에 목숨을 걸었을까? 당연히 욕심 때문이겠지만 그걸 그냥 욕심이 많아서요 라고 하면 이건 인문학적인 자세가 아니겠죠. 조선 후기는 그 국사 교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김홍도의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아름다운 옷이라든가 그리고 책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런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사치품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취미가 탄생하게 됩니다. 꽃을 키우는 사람, 그림 그린 사람. 이렇게 취미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생기기 때문이죠. 돈이 넘쳐나니까 이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여유를 찾고 예쁜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보고 그렇게 놀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양법, 그 모내기를 통해서 농업 소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시에 그 일손도 크게 절약됩니다. 일손의 절약이란 동시에 실업자가 늘어나는 걸 뜻합니다. 옛날에는 잡초를 뽑기 위해 동원하던 인원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실업자죠. 자, 과연 농촌 시대에서 실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크게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도시로 올라가게 됩니다. 도시에 그 중에서 특히 한양에서는 일거리가 더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서울의 외곽인 그 성저 심리주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난민들, 빈민들이 많이 살았고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신촌입니다. 신촌 혹시 그 연대 2대에 있는 그 신촌이라면 맞습니다. 바로 그 신촌은 새로운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은 것이 신촌이었고 당시 농촌에서 막 갓 올라온 가난한 막노동자들이 주로 부두에서 일하면서 왜냐면 그때는 거기가 항구였거든요. 저쪽 그 전국에서 그 한양을 통해 보내는 곡식이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그걸 실은 배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 마포나루 근처였고 여기에서 물건을 나르거나 그 하역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일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빈민들은 바로 이 신촌골대에 일하면서 그 나루에서 일을 했고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은 하루를 벌어서 사흘을 먹어야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 근대 시대 때 이 흑백 사진들이 남아있는 걸 보면 신촌 그쪽에 그 마포 나루에서 일하는 하역부들이 사진이 남아있는데 그 굉장히 삐쩍 말라 있고 피부는 검게 타 있고 그리고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가에서 일하다 보니까 옷이 젖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인지 아예 옷을 벗고 일하는 모습인데 지금의 신촌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비참하긴 합니다. 또 하나 청계천이 있죠. 지금은 청계천은 아름다운 그 산책로이긴 합니다만 그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빈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특히 그 지금에 있는 광통교라든가 하는 한양의 그 여러 돌다리들 밑은 거지들이 자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비 피하고 그 추위 맞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계천은 아주 깔끔하지만 그 당시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거. 또 하나 그 용산이라든가 그런 데의 모래터 그런데도 집을 가질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옥막을 짓고 살았고 또 남산 근처에도 남산 딸깍바리로 유명한 것처럼 그 서울 내에서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옥막을 짓고
그런 데서 살곤 했습니다. 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한편 또 부자들은 또 엄청난 부자가 되죠. 도구라고 합니다. 독과점 상인들이 차츰 출현하게 돼요. 뭐 독과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건 역시 허생전이겠죠. 그 연암 박쥐연의 소설에 나온 대로 그 허생이 이 전국에 말총이나 과일을 사들여서 그걸 다른 사람이 못 가지게 돼서 갑자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그때 싸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독과점 상인들이 출현해서 물가가 크게 올라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든 일을 겪는 게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 모든 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점차 모순이 증가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는 게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수준은 높아져서 사람들이 모두 좋은 것 알고 비싼 것 알고 취미도 가지게 되었지만 정작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절망한 나머지 투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돌아봤으면 이제 다시 한번 옛날의 편견을 우리들의 가장 오래된 조선에 대한 편견을 들어보죠. 조선은 농업국가 맞습니다. 그리고 상업을 천시하고 화폐 경제가 늦게 발달했고 양반들은 돈을 직접 들고 다니지 않을 만큼 천시했다. 이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양반들이 직접 그 상업 시장에 나온 일은 좀 드문 편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화폐 경제가 늦게 발달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 조선 세종 때 화폐를 좀 들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의 화폐인 상평통보가 만들어진 건 숙종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고 사실 극히 최근만 하더라도 물물교환이 조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은 농업국가였고 상업을 천시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교, 체면치레만 하는 유교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고 조선은 밀개하고 가난한 나라였다. 자, 유명한 실학자인 박제가의 북학기를 보면은 이 조선이 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것은 수레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중국에 가보니까 다들 수레를 타고 다닌다는 거죠. 수레를 타고 다니면 전부 이제 물건을 더 많이 편안하게 실어 나를 수 있으니까 상업에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부 사람이 그 지고 여기저기 산길을 다니느라고 힘만 들고 상업이 크게 문물이 크게 돌지 않는다. 그런 비판을 했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중국은 평야지대가 많은데 그 한국은 아직까지도 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만들기도 힘들었고 수레를 가지고 다니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보기 시작해요. 그 양반조차도 농업을 잘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리고 돈을 더 벌기 위해 투자도 하고 도전도 하고 그리고 계속 그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조차도 서울 안에서 살아라라고 얘기할 정도고 그런 식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열심히 여겼고 그리고 돈을 더 벌려고 했고 더 잘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편견을 잠시 걷어보고 다시 좀 새로운 관점에서 조선의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편견보다 훨씬 더 돈에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사실 재테크라는 이야기에서 조금은 좀 자극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역사랑 재테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안 어울리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역사적인 용어라도 뭐 치산이란 말을 쓸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유함, 그리고 풍요로운 것을 바라는 것은 사람의 기본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사람은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고 부유하게 생각하고 부유하게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배불리 있고 싶어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정말 시대의 구도자라든가 그런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백성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언제나 그 시대와 철학과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까 그 퇴계 이황의 이야기를 아주 신나게 했죠. 그분이 재산 어떻게 불렸고 얼마나 농사를 열심히 지었고 그리고 미처 이야기 안 했지만 퇴계 이황은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탄 사람이어서 남쪽 분이셨죠. 서울에 지내면서 굉장히 추위로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가죽옷을 입고 지냈는데 이 가죽옷을 아껴 입고 있다 보니 거의 20년 동안 입어서 더 이상 입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부자인데도 옷을 20년씩이나 입나 그런 생각이 자연스레 들지요. 하지만 저 20년 지나니까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지경이 돼서 퇴계 이황도 새로 가죽옷을 사려고 하는데 그냥 사지 않습니다. 손자를 통해서 가죽옷 시세가 얼마인지 좀 알아봐라. 요즘 마치 그 다나와에서 그 검색하는 것처럼 그냥 돈 주고 턱 하고 사오는 게 아니라 얼마인지 보고 좀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알아보려고 한 거죠. 이렇듯 굉장히 절약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퇴계 이황에 그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선왕조 실록에도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졸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난함과 검소한 생활을 편안히 하게 여기고 단박함을 좋아했으며 이익이나 권력, 분분한 영화 따위는 뜬구름 보듯 하였다. 이것이 퇴계 이황의 당대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농사 지으라고 그리고 아들더러 농사 짓지 뭐하러 서울 올라오니?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은 어디 갔나요? 라고 하면 그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퇴계 이황이 검소한 사람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단박한 사람이었던 사실이고요. 굉장히 반찬을 간단한 것만 먹어서 당대 영의정들이 부끄러워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졸기의 뒷부분은 약간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익을 뜬구름 보듯 하지는 않았지요. 권력이나 영화는 안좋아했을지언정 이익은 열심히 챙겼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가족들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가족들을 돌보기 위한 것도 있겠죠. 여기에서 모순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난을 열심히 경영했던 이황도 그리고 권력을 멀리하면서 성리학을 말했던 이황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한 사람의 전혀 다른 면모가 같이 있을 뿐이죠. 이렇듯 재테크라는 관점을 통해서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역사와 인간 사회를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의 면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굉장히 유명한 역사의 경험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카라는 역사학자가 한 건데요. 저는 맨 처음에 이야기를 봤을 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 무슨 대화를 하나? 하지만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금방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한 재테크라는 관점으로 조선의 역사를 한번 바라보면 여러분의 아주 오래되고 단단한 편견이 조금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유명한 양반들 그리고 유명한 학자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생계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초연하지 않았고 또한 그 사람들도
삶의 풍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결코 그 관심을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이란 나라 역시도 결코 농업이나 캐캐묵은 굳어진 사회에서 머무르지 않았고 어떻게든 변화하는 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안정적인 사회를 위해서 계속 백성들과 어떻게 보면 이익 다툼을 한 거겠죠. 모내기를 금지한다거나 광업을 억제한다거나. 하지만 그런 수많은 억제 체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들의 애쓴 노력도 분명히 역사의 한 방향입니다. 자, 여러분, 인문학을 통해서 뭔가 이 취업을 한다거나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꾼다거나 그런 거는 무척 힘든 일입니다. 보통 얘기하죠.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간 역사학과 전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쯤 큰 부자가 되어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한 걸 통해서 지금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일은 왜 저러지? 저 상황은 왜 저러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의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비록 돈은 당장 되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아주 작은 힌트는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 커뮤니케이터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라는 사람이죠. 제가 하는 일은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절대로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벌였던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알려주는 것만으로 해도 저는 제 역할을 다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특강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